자, 이제 건설계약에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이제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 건데, 이렇게 돼 있어요. 옛날 기준을 혹시 공부하셨다면, 공사손실 충당부채라는 걸 계산해야 되는데, 여기는 그런 거 계산하지 않아요. 충당부채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뭘 하는 거냐면은, 이거만 하시면 돼요. 자, 이제 어떻게 계산되는 거냐면은, 특정 연도에 손실이 예상된다는 얘기는, 공사 계약금액하고, 계약금액하고, 총 계약 원가를 비교해 보니까, 자, 총 계약 예정 원가가 있겠죠? 이거를 비교해 보니까 계약 원가가 더 큰 거예요. 이런 경우가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예요. 자, 이런 경우를 우리가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이렇게 생각하세요. 되는 경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데,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내년도에 예상되는 손실을 올해 손실로 미리 잡아야 돼요. 그래서 내년도에 예상되는 손실을 미리 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되죠. 이렇게. 자, 내년도에 예상되는 손실이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우리가 두 번째 연도에, 자, 진행률이 예를 들어서 한 70%가 된다고 얘기한다면, 자, 전체 손실이 예상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제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인데, 자, 계약 금액이 100원이고, 자, 예를 들어서 총 계약 원가가 110원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이익이라는 것이 진행률에 따라서 간다고 얘기했으니까, 손실도 진행률에 따라서 갈 거예요. 그러면 자, 이 손실이라는 금액이 자, 진행률에 따라서 간다면 이 기간 동안에 걸쳐서 얼마가 됐을 거냐면은 10원의 손실 중에서 70%에 해당하는 얼마예요? 7원의 손실이 계산됐을 거 아니겠어요, 이미?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공사 수익에서 계약 수익에서 계약 원가를 빼는 방식으로 계산됐을 거예요. 자, 그러면 내년도에 예상되는 손실도 있어요, 틀림없이. 이 내년도에 예상되는 손실이 이게 뭐냐면은 내년도의 예상 손실이에요. 내년도의 예상 손실은 전체 손실 중에서 여태까지 인식한 손실을 제외한 나머지 손실일 거 아니겠어요? 요 나머지 손실이 지금 얼마가 되는 거냐면 나머지 손실이 3원이 되죠. 요 나머지 손실을 여기에 차기 이후에 예상 손실이에요. 차기 이후에 반드시 예상 손실이 발생한다고 이렇게 예상 손실이 발생하게 돼요. 요 차기 이후에 예상 손실을 미리 뭘로 잡는 거냐면 올해의 손실로 미리 잡아야 돼요. 자, 올해의 손실로 미리 잡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냐면은 우리가 요때 틀림없이 뭘 잡겠어요? 이렇게 회계 처리하겠죠? 여기다가 계약 수익을 잡고 여기다가 계약 원가를 이렇게 회계 처리하겠죠. 이렇게 두 금액의 차이를 여기다가 미성공사라고 쓸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쓸 때 우리는 차기 이후에 예상되는 손실을 우리가 올해 인식할 원가에다가 예상 손실을 여기다가 플러스를 하게 돼요. 예상 손실을 여기다가 플러스를 한다고요. 이렇게. 거기 보시면 233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첫 번째 박스를 보시면 손실이 예상되는 연도에 계약 원가로 인식할 금액은 얼마냐면 단기 발생한 계약 원가에다가 예상 손실을 더한 금액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예상 손실을 더한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단기 발생 원가를 여기다 쓸 거 아니겠어요? 단기 계약 원가를. 거기다가 예상 손실을 이렇게 더한 금액이에요. 그러면 이 원가하고 수익을 비교해 보면 당연히 원가가 더 커요. 원가가 더 큰데 그러면 수익이 더 작을 거 아니겠어요? 이때 대차 잔액이 발생하죠. 이걸 또 미성공사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계약 수익과 계약 원가를 인식하면 대차 잔액은 무조건 미성공사예요. 그럼 여기다 미성공사가 되죠.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 여기다가 예상 손실까지 여기다가 이렇게 넣으면 예상 손실까지 넣으면 어떻게 돼요? 전체적인 원가는 이만큼일 텐데 미성공사는 거기다가 손실까지 이만큼 발생해서 요만큼까지 이렇게 늘어났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걸 미성공사에다가 요 대변에다 썼잖아요. 이렇게. 대변에다 썼으니까 요 대변만큼 요만큼 이렇게 줄어들겠죠. 이렇게. 나중에 줄어들 거 아니겠어요? 실제 발생 원가는 요만큼이 실제 발생하는 원가라고요, 전체가. 근데 계약 금액이 이 금액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만큼의 손실이 나는 거예요. 이 손실을 미리 계상해 우리가 공사 계약 원가가 발생할 때마다 누적하다 보면은 이 전체 금액이 미성공사라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와서 이 미성공사를 여기서 빼주게 되면 요만큼이 마이너스가 되니까 미성공사 금액은 결국 뭐하고 똑같아요? 계약 금액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래서 그 금액은 뭐하고 똑같아요? 진행 청구액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마지막 해는 언제야? 숫자를 가지고 확인하셔야지 확인이 되죠. 제가 이제 숫자로 안 했으니까 그냥 에이 진짜 사실 그런가 보다 그러고 말잖아요. 숫자를 가지고 확인해보면 정확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아무튼 간에 옛날 기준을 공부하셨다면 절대로 충당부채는 계산하는 게 아니다. 그거만 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때 차기 이후의 예상 손실은 어떻게 계산하는 것인가? 차기 이후의 예상 손실은 무조건 차기 수익에서 차기 원가를 빼서 계산하셔야 돼요. 이거는 자, 차기 수익에서 자, 차기 원가를 빼서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차기 원가를 이렇게 차가면서 계산하시면 돼요. 무조건 이렇게. 자, 차기 수익에서 차기 원가를 빼서 계산하시면 되는데 이것이 차기 수익에서 차기 원가를 뺀 금액은 원가 기준으로 진행률을 계산하게 되면
전체 손실에다가 진행률 곱한 것만큼 이미 인식했으니까 그 나머지 금액하고 똑같게 된다고요. 그렇죠? 결과론적으로.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233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밑에 차기 계약 수익과 차기 계약 원가를 써놨죠. 그래서 뒤로 넘어가 보시면 234페이지에 보시면 234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에 파란색 글씨로 이렇게 놨어요. 차기 이후 예상되는 계약 손실은 단기 총 계약 손실 예상액의 1 곱하기 단기 진행률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된다. 그렇죠? 자, 그러면 그 다음 연도에 거기 보시면 그 박스 바로 다음을 보시면은 계약 손실이 예상되는 회계연도에 단기 비용으로 인식한 손실 예상액은 차기 이후의 기간에 발생하는 계약 원가에서 돈 금액만큼 차감해서 인식하면 된다. 이게 됐어요. 자, 그건 실제 수치를 가지고 해보셔야 하니까. 자, 235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예제 5번이 있는데, 자, A사는 2009년 4월 1일 날 쭉 설명이 되어 있죠.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보세요. 자, 이렇게 계산을 해보세요. 자, 이제 진행률을 일단 계산하셔야 되죠. 제일 먼저. 자, 진행률을 계산할 때 거기 보시면 2009, 2010, 2011이 되어 있어요. 2009년과 2010년과 2011년 이렇게 300여 년도가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누적 발생 계약 원가가 얼마냐면 36만원, 72만 천원. 자, 36만원, 자, 여기 72만 천원. 그 다음에 마지막 연도에, 자, 1050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추정 총 계약 원가가 90만원. 90만원이 되어 있고, 얘가 이제 1030이 되어 있고, 얘가 이제 1050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진행률을 계산해 보시면 여기가 40%가 되고, 여기 진행률이 70%가 되고 여기 진행률이 100%가 되죠. 자, 손실이 예상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총 계약 원가가 도금액, 그 계약 금액과 큰지 여부를 따져봐야 돼요. 근데 지금 계약 금액이 얼마냐면 100만 원인데 총 계약 원가가 여기 103만 원이 발생했으니까 이 두 번째 연도에 손실이 예상됐다는 걸 아실 거예요, 처음으로. 그렇죠? 자, 이제 수익을 먼저 계산해 보세요. 자, 수익으로 인식할 금액은 계약 금액이 100만 원이니까 여기 40만 원. 두 번째 연도에 30만 원 이렇게 되죠. 자, 세 번째 연도에 얼마 됐어요? 30만 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전기 걸 빼면 되니까. 자, 원가를 계산해 보세요. 자, 원가를 계산할 때, 자, 첫 해는 얼마예요? 36만 원을 쓰면 되죠. 자, 두 번째 연도에는 원가를 얼마 쓰면 돼요? 두 번째 연도에는, 자, 요 두 금액의 차이가 원가잖아요. 그 두 금액의 차이를 계산해 보면, 자, 36만 원에다가 34만 원, 38만 천 원이 돼요. 두 개 차이를 계산해 보면, 자, 38만 천 원이 되잖아요. 36만 천 원이 되는 거죠. 이게 36만 천 원, 이게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런데 이렇게 손실이 예상되는 공사에서는 반드시 뭐가 되는 거냐면은 내년도에 예상되는 손실을 올해 미리 계약 원가로 잡아야 된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그 뒤에 가보시면은 이제 계약 원가가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2010년도 계약 원가 37만 원이라고 되어 있죠. 야, 이게 왜 37만 원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37만 원이요. 자, 이거 37만 원이라고 두 번째. 거기 보시면 나와 있잖아요. 계약 원가 37만 원 이렇게 됐죠. 왜 37만 원인 걸 생각해 보세요. 자, 단기 발생 원가가 있죠? 단기 발생 계약 원가가 얼마야? 36만 천 원인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그 다음에 차기 예상 손실 있잖아요. 차기 예상 손실이 있죠? 예상 손실이 있는데, 자, 예상 손실을 계산해 보세요. 자, 차기 예상 손실은 차기 수익에서, 자, 차기 원가를 뺀 거예요. 차기 원가를 이렇게 뺀 거예요. 자, 그러면 차기 수익이 얼마인가 계산해 보시면, 자, 차기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100만 원 중에서 70%를 이미 인식했으니까 나머지 금액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자, 100만 원에다가 얼마예요? 100만 원 중에서 70%를 이미 인식했으니까 얼마 되냐면 30만 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여태까지 인식한 수익을 빼면 나머지가 내년도에 인식할 수익이잖아요. 자, 차기 원가를 계산해 보세요. 차기 원가를. 자, 차기 원가는 얼마 되냐면은 전체 금액이 1030인데 여태까지 72만 천 원이 발생했으니까 이 두 금액의 차이가 내년도에 발생할 거잖아요. 그렇죠? 얼마냐면 전체 예상 원가 1030에다 여태까지 발생한 원가 72만 천 원을 빼면 되죠. 그렇죠? 자, 여기다가 계산해 보면 얼마 돼요? 9천 원 이렇게 되겠죠. 30만 9천 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내년도 손실은 9천 원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내년도에 예상되는 손실 9천 원을 올해의 계약 원가에 포함시킨다. 그런 얘기예요. 그 계약 원가가 얼마가 된 거예요? 36만 천 원 플러스 9천 원에서 37만 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손실이 예상되는 연도의 계약 원가는 우리가 계산을 잘 하셔야 돼요. 단기 계약 원가에다가 내년도 예상되는 손실을 더한 거예요. 그러면 자, 이 내년도를 보시면 내년도에 손실이 또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내년도에 원가는 얼마겠어요? 수익은 30만 원인데 원가는 얼마예요? 원가는 실제로 요만큼이 발생했죠. 요만큼이. 1050에다가 721이 발생했죠. 그러면 자, 1050에다가 자, 721이 발생했으니까 이걸 계산해 보면 얼마가 돼요?
329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32만 9천 원이 발생했다고. 요 32만 9천 원이 발생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전년도에 미리 손실로 잡은 금액은 내년도 예상 손실을 미리 계약원가로 보냈잖아요. 그 금액은 내년도에 계약원가에서 차감한다. 그렇게 되죠. 거기 앞에 보시면 234페이지에 보시면 가로 2번에 각 회계년도의 계약 손실 바로 위를 보시면 바로 위에 파란색 글씨 박스 사이에 있는 걸 보시면 계약 손실이 예상되는 회계년도의 당기 비용으로 인식한 손실 예상액은 그게 얼마예요? 9,000원이에요. 그 손실 예상액은 차기 이후의 기간에 발생하는 계약 원가에서 돈 금액을 차감해서 인식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내년도에 실제 발생한 원가 32만 9천 원에서 전년도에 미리 계상했던 금액 9천 원을 요걸 빼서 요 금액만 계약 이익으로 인식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예전에는 이제 이 부분을 충당부채로 계산하고 이걸 충당부채 환입액을 잡고 막 이랬는데 그걸 직접 계약 원가에서 직접 가감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얼마가 되냐면 이게 32만 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손익은 옛날하고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계산은. 어차피. 그래서 이게 얼마냐면 이게 4만 원의 이익, 이게 얼마냐면 7만 원의 손실, 이게 얼마냐면은 2만 원의 손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충당부채는 절대로 계산하지 않아요. 그냥 회계 처리만 할 뿐이에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자, 손실이 예상되는 회계년도에는 예상 손실을 계약 원가에 포함시키고 그 다음 연도에 실제로 완공이 되게 되면 그 금액만큼을 계약 원가에서 차감하고 그러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회계 처리를 잠깐 해보시면 이렇게 된다는 걸 아실 거예요. 대단한 건 얘기는 없고, 자,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2009년도는 평범한 얘기니까 그냥 해보시면 되고, 자, 2010년도 걸 보시면, 2010년도 게 있어요. 거기 보시면 이제 237페이지에, 자, 2010년이 됐죠. 2010년 이렇게 됐어요. 자, 2010이 되게 되면, 자,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실제 공사원가 발생한 게 얼마예요? 두 금액의 차이는 36만 1,000원. 그럼 여기다 이렇게 되겠죠. 자, 미성공사, 자, 36만 1,000원. 대변의 현금, 자, 36만 1,000원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 자, 여기다 공사미수금, 여기다 진행 청구액 써야 된다는 거 아셔야 돼요. 이렇게. 대금 청구한 거. 자, 그러면 대금 청구한 거 얼마를 청구했냐면은 235페이지만 35만 원을 청구했다니까 이거 35만 원 이렇게 되죠. 35만 원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뭐가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공사 대금을 받았어요. 자, 얼마를 받았냐면 이번에 30만 원 받았죠. 그럼 여기다 공사 미수금 30만 원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공사 수익과 공사 원가를 계산했죠. 자, 공사 수익으로 계약 수익으로 계산할 금액이 얼마냐? 그러면 30만 원이에요. 자, 계약 원가로 계산할 금액이 얼마냐? 계약 원가로 계산할 금액은 여기 미성공사 금액만 쓰는 것이 아니라 추가로 뭘 또 써요? 손실 예상액 합치하고 37만 원이라고 쓰는 거예요. 직접 계산해서 써야 돼요. 이렇게 37만 원. 그럼 이게 7만 원의 차이가 나겠죠. 7만 원의 차이를 여기다가 미성공사라고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미성공사라고 하는 금액이 첫 해 36만 원, 자, 두 번째 36만 1,000원, 그 다음에 이제 7만 원 이렇게 된 거죠. 그걸 다 네팅하게 되면 이제 미성공사 금액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이제 미성공사 금액이 얼마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미성공사 금액이 여기 72만, 여기 얼마 됐어요? 72만 1,000원이죠? 자, 72만 1,000원이라는 금액이 있는데, 그 중에서 7만 원을 뺐으니까, 여기다 7만 원 이렇게 마이너스가 됐겠죠? 이렇게. 그러면 요만큼이 남아지게 될 거예요. 이렇게. 요 나만큼이. 사실 계산해 볼 필요도 없는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미성공사 금액이란, 어떻게 보면 실제 발생한 금액에서 손실 예상액을 뺀 금액이 돼요. 그러면 결국 손실 예상액을 빼면 뭐예요? 전체 발생액에서 예상 손실을 빼게 되면 결국은 뭐예요? 계약 금액이 될 거 아니겠어요? 논리적으로.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얘를 이렇게 하나씩 풀으니까 짜증이 확 밀려오잖아요. 네? 어느 청년이 이렇게 풀겠어요, 어느 청년은. 뭐 시험에서 물어보는 게 뭐예요? 이거예요, 이게. 공사손익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공사손익이 얼마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언제 풀려는 거죠? 자, 우리가 이걸 풀기 위해서는 이런 논리를 아셔야 돼요. 이런 회계 처리의 본질이 뭔가를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이런 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제가 그냥 이제 찍어서 외우라 그랬다 그러지만, 그냥 무조건 외우라 그랬다 그러지만, 그건 철없는 사람들 얘기죠. 예? 자토이치한테는 건법이 있는 거잖아요. 자토이치 봤는데, 굉장히 무시무시한 영화더군요. 칼을 휘두르니까 뭐 다리가 막 잘리고, 봐보세요. 잠이 안 와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림을 하나 이렇게 딱 그려보세요. 그림을 그려갖고 자, 전체적인 구도를 파악해 보시면 돼요. 자, 틀림없이 첫 해에는 우리가 손익을 인식했어요.
첫 해는 손익을 인식해서 40원의 이익을 인식한 거예요. 40원의 이걸 하고 난 다음에 뒤에 있는 객관식 기출 문제를 딱 보면서 순식간에 풀게 되면 아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뒤에 객관식 문제를 보면서 안 풀리면 아, 나는 할 수 없네 이러고 이제 방향을 트는 거죠. 저기 뭐 행시나 어디로나 다른 데로 틀어요. 틀어봤자 소용없어요. 여기서 안 되면 거기도 안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자 요 첫 해 얼마야? 40원의 이익을 인식했어요. 그렇죠? 그림으로 푸는 거예요 문제를. 손실이라는 공사가 그 건설 계약에서 문제 한 반 정도가 돼요. 반 이상이 돼요. 근데 그 문제는 손실이 안 나는 공사보다 문제가 훨씬 쉬워요. 손실이 나는 공사는 그지같이 막 다 계산해야 되는데 얘는 그림 하나만 딱 그리면 답이 다 나와요. 자 중요한 문제는 뭐예요? 자 40원이라고 하는 이익을 전년도에 인식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연도가 되니까 전체적으로 손실이 나더라는 거죠. 전체 손실이 얼마인지를 계산해 보니까 전체 손실이 얼마예요? 전체 손실이 3만 원이라는 걸 아시겠죠? 103만 원 마이너스 100만 원 그러면 전체 손실이 3만 원이라는 걸 알잖아요. 이렇게 3만 원이라는 걸. 자, 그러면 우리는 내년도에도 손실을 예상할 거예요. 손실을 계산할 거예요. 틀림없이. 올해까지는 손실을 얼마를 계산하겠어요? 올해까지는 손실을 이 진행률이 70%니까 올해까지는 21원의 손실을 인식하겠죠. 이렇게 누적으로. 그럼 내년도에 손실은 얼마가 될 거냐면 내년도의 손실은 틀림없이 9원이 될 거거든요. 이렇게. 손실이 예상되는 공사에서는 내년도의 손실을 미리 올해 손실로 잡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도 손익은 얼마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되죠. 그 생각을 좀 해보세요. 생각을 하라니까요. 생각을. 이 공부를 하다 보면 잘못하면 계산기가 돼요. 생각하는 인간이 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딱 보자마자 계산기부터 두들겨요. 그래서 저번에 어젠가 풀었던 그 프랜차이즈 문제도 그냥 딱 보면은 대금이 회수되나 안 되나 이걸 먼저 파악해야 되는데 계산기부터 두들겨요. 현재 가치 평가하고. 그래서 24만 얼마라고 답을 끝내죠. 네? 답은 6만 원인데 그 계산기가 되지 말고 생각을 먼저 해보세요. 손실이라는 공사는 내년도의 손실을 미리 잡는 거예요. 올해. 그럼 내년도의 손실은 0이 되게끔 만들겠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내년도 것과 올해 거를 다 합쳐서 올해 한꺼번에 잡겠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이걸 다 지워버리고 생각해 본다면 내년도 손익은 0이 돼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자, 그러면 이 광원대 회계연도의 손익이 얼마인지를 이제 계산하셔야 돼요. 자, 계산에 약한 사람이 이걸 계산을 잘 못하는 거예요. 3개를 더해서 마이너스 30을 만들어야 되는데 잘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70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렇죠? 이해하시겠죠? 자, 이제 이 그림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그림만 기억하면 손실이라는 공사는 아주 순식간에 돼요. 자, 그래서 문제가 풀리니까 그다음부터 사람들이 분개를 안 해요, 또. 분개는 주관식을 위해서 해봐야 된다니까요. 객관식에서는 분개 안 해도 누가 분개하는 사람이 없지만 주관식에서는 나중에 분개하라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분개는 꼭 마지막에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 계산 문제에서 풀 때 가운데 연도의 손실이 얼마예요?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 예상되는 연도의 손실이란 내년도 손익을 무조건 0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풀 때 이렇게 지워버리시면 돼요.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자, 이 문제를 풀다가 이렇게 하는 거죠. 이 문제를 쫙 풀다가 자, 2010년도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2010년도 손익이 얼마나 이렇게 물어볼 때 자, 제일 먼저 자, 누적 계약원가, 총 계약원가, 진행률 계산하죠. 그러면 여기다 전체 이익을 계산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게 이익에서 누적이익을 빼는 방식이니까 걔를 계산하게 되면 여기 10만 원일 테고 이거 두 개를 곱하면 40원 계산될 거예요. 그래서 첫 해 여기 40원을 여기다 이렇게 계산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자, 두 번째 연도가 되니까 여기가 72만 1,000원이 됐어요. 여기다 1030이 됐죠. 자, 이 순간 이제 계산을 멈추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다음부터는. 뭘 알았어요? 이때 손실이 난다는 사실을 확인했잖아요. 그럼 전체 손실이 얼마예요? 3만 원이죠. 그럼 일로 와서 얘기하는 거야. 전체 손실이 3만 원 이렇게. 전체 손실이 나면 내년도 이후는 무조건 손익이 0이 돼야 돼요. 그 무조건 0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세 개를 합쳐서 30원이 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뒤로 넘어가 보시면 자, 이제 기출문제를 잠깐 해보세요. 자, 기출문제를 해보시면 자, 거기 어디에 돼 있냐면은 이런 문제 되겠죠. 어디가 있더라? 거기 248페이지에 오면 2번 문제. 공인회사 2002년도 시험 문제. 공인회사 2002년도에 출제됐던 그 시험 문제에서는 계약 금액이 500만 원인 축구장 건설 계약이에요. 근데 진행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계약 손익이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다고. 자, 어떻게 계산하겠어요? 이렇게.
자, 뭘 물어본 거죠? 2009년을 물어본 거죠. 자, 이제 그림을 그려보세요. 문제를 풀 때. 자, 2009년을 물어본 거니까, 자, 2008년, 자, 2009년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단기 계약 원가가 얼마예요? 90만 원이죠, 90만 원. 자, 2009년도에 계약 원가가 얼마예요? 2009년도에는, 자, 단기 계약 원가라고 돼 있으니까, 누적으로 계산해야 되는 거니까, 90만 원 플러스, 자, 318만 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총을 계산해야 되죠? 자, 누적 계약 원가, 총 계약 원가 계산하시면, 자, 총 계약 원가가 얼마냐? 450만 원, 510만 원. 여기 450만 원, 여기 51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 순간 멈추는 거예요. 우리가 계약 금액이 500만 원이라는 걸 알았는데 510만 원이 됐어요. 여기서 이제 멈추는 거예요, 얘는. 그러면 여기 그림을 하나 그려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세요. 그림을 그려보면 우리는 알았죠. 두 번째인데 전체 손실이 10만 원이라는 걸 알았다.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그렇잖아요. 계약 금액이 500만 원이니까 그게 510만 원이 전체 계약 원가니까 손실이 10만 원이라는 걸 알았어요. 내년도 손익은 0이죠. 이제 뭐만 하면 돼요. 2008년도에 손익이 얼마인지만 계산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전체이익이 진행률을 계산해 보시면 이게 20%고 여기다가 전체이익을 계산해 보면 전체이익이 얼마예요? 500만 원에 450만 원 빼면 50만 원이죠. 자, 곱하면 얼마예요? 10만 원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때 이익이 10만 원이라는 거 알았죠? 이렇게 이익이. 그러면 세 회계연도를 합쳐서 마이너스 10만 원이 돼야 돼요. 진행기준이란 전체 이익을 또는 전체 손실을 또는 전체 계약 금액을 또는 전체 원가를 진행일에 따라서 배분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배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배분하게 되면 여기 얼마 됐어요? 마이너스 2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2009년도에 단기 공사 손익이란 20만 원 손실 이렇게 답이 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게 두 개라는 게 안타깝죠. 하지만 저는 이 문제를 보면서 그렇게 풀지는 않았어요. 이 문제를 보면서 저는 답이 거기 있는 4번이라는 걸 알았죠. 왜냐하면 2010년부터 계산했거든요. 그럼 2010년부터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는 거죠. 저는 이런 문제를 보면 2010년부터 계산해요. 근데 사람들은 뭐 시간이 순서대로 흘러가는 줄 알아요. 뭐 리차드 버튼인가? 영화 하나 있죠. 리차드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그래? 예? 아니? 아, 그래요? 이름 그 사이에 개명도 했네? 자식들. 외국인들은 이름도 잘 바꿔요. 아, 벤자민 버튼. 아카데미상 유력하다고 하죠? 다 유력해요. 그래야지 영화관에 오니까. 유력하지 않은 게 없어요. 발표하기 전까지. 다 유력해요. 후보도 아닌데 유력해요. 마지막 순간에 후보에서 빠지죠. 이렇게. 자, 그런데 자,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손실이라는 공사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때 손실을 예상했잖아요. 손실이 예상됐는데 우리가 예상된 것과 똑같은 결론이 된다면 무슨 얘기냐면 2000요 회계연도에 예상했던 것이 뭐가 있겠어요?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뭐가 있어요? 계약 금액이죠. 계약 금액. 자, 두 번째 연도에 뭐가 있어요? 계약 원가죠. 자, 계약 원가와 계약 금액이 있어요. 자, 2009년도에 계약을 할 때 계약 금액이 500만 원이었어요. 자, 계약 원가가 510만 원이었죠. 그죠? 근데 다음 연도에 공사가 완공이 됐다고요. 그럴 때 2010년에 계약 금액이 500만 원이라면 계약 원가가 510만 원이라면 달라진 상황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내년도에 계약 원가가 계약 이익이 얼마겠어요? 0일 거예요. 내년도에 0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뭘 했냐면은 이걸 0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때 미리 잡은 거죠. 이때 손실을. 그럼 예상치대로 똑같이 나왔는데 이 다음 연도에 손익이 0이 안 되면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면 다음 연도에 0이 아닌 이유가 뭐겠어요? 2009년도 말에 예상했던 것과 2010년도 실제치가 달랐기 때문이에요. 계약 금액은 일반적으로 변동하지 않으니까 여기서 이게 얼마 바뀌었어요? 480만 원 이렇게 바뀌었죠. 이렇게. 총 계약 원가가 510만 원에서 480만 원으로 예상과 다르게 30만 원이 줄어들었어요. 원가가 줄어들면 줄어든 것만큼 이익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문제에서 이 금액이 계약 원가가 520만 원으로 10만 원이 늘었다고 보세요. 그러면 2010년도에 손실은 10만 원이 돼요.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은 스킬이라고 하고 사람들이 저보러 S를 막 죽인다고 해요. 됐어요? 뭐 그냥 이해.
제 강의를 듣기 위해서는 수많은 다양한 지식들이 필요해요. 언어학, 예? 아무튼 간에 대중문화까지 다 알아야 돼요. 그런데 뭘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걸 뭐라면 스킬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제가 이름을 바꿨어요. 테크놀로지라고. 응?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 나무 뒤에 숲이 있다는 걸 잘 몰라요. 나무가 모여서 숲이 된다는 걸 모른 채 맨날 분개만 해대면서 나무만 보고 있죠. 분개만 해대는 게 뭐예요? 나무만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무가 모여서 숲이 돼요. 그러면 이 챕터와 저 챕터가 같다는 걸 아실 거예요. 세월이 흐르면. 이 챕터나 바로 전에 했던 챕터나 다음 챕터나 다 똑같아요. 전부 다. 근데 이제 숲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이 챕터의 숲, 저 챕터의 숲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모여서 산을 이루어요. 산을 이루면 이 산과 저 산이 또 다르다는 걸 처음에는 알게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산과 저 산이 같다는 걸 아시게 돼요. 이게 산이 산맥을 되고 이 산을 또 넘어가면 또 다른 산이 또 있잖아요. 그 산 너머를 못 본 사람이 개구리 왕눈이처럼 옆몸만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거는 스킬 높은 것이 아니라 손실공사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내년도의 손익을 0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년도 손실을 미리 땡겨잡는 게 손실이에요. 그게 공사 손실에 관한 회계처리라고요. 그러면 예상대로 됐다면 당연히 그만큼 이익이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만큼 0이 된 거예요. 예상대로. 예상과 달라지면 그만큼 손익이 돼요. 자, 이 문제를 보세요. 이거 말고 좀 아까 했던 보기를 보세요. 보기. 예제를 보시면 자 235페이지 거기 예제를 보시면 예제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 보시면 예제 5번을 보시면 자 가로 2번에 오면 계약원과 관련된 자료들은 다음 같다. 2011년에 손익이 얼마예요? 2011년에 2010년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2010년에 계약원가가 1030이었죠. 2011년에 총계약원가가 1050이었죠. 예상보다 2만 원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2만 원 손실이겠죠. 네? 답을 보면 2만 원 손실이잖아요, 그냥. 그쵸? 그러니까 그 손실이 예상되는 다음 회계연도가 완성됐을 때 그 회계연도의 손익이란 언제나 예상치와 실제치와의 차이예요. 그러면 우리가 많은 걸 아는 사람들은 이걸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어요? 딱 보면서 이게 2만 원이네 이러고 푸는데 그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자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여기서부터 2008년, 2009년, 2010년에 가면서 그리고 답을 5번이라고 써서 답이 틀리게 되는 거예요. 네, 그따위로 공부하면 안 된다. 아시겠죠, 이게? 자, 손실이라는 공사는 무조건 그림을 하나 그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회계연도의 손익이 얼마인지 알 수 있어요. 분개는 마지막에 꼭 해보세요. 문제가 너무 잘 풀리면 그다음부터 사람이 분개하기 싫어해요. 화날 일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분개를 안 한다고. 이게. 자, 예상되는 손실과 실제 예상되는 것과 똑같은 금액이 발생하기만 한다면 다음 년도의 손익은 항상 0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거기 235페이지에 그림 5-11에도 그림을 그려놨으니까 그림도 한번 잘 보세요. 그림을 손실 예상 이전 연도하고 손실이 예상되는 연도를 한번 보시기만 하면 돼요. 그쵸? 자, 그래서 이제, 뭐더라. 아무튼 간에 그렇고 자 그래서 이제 거기 예제 5번은 좀 문제가 좀 잘못된 게 있어요. 거기 235페이지에 오면은 2011년에 보면 제일 끝에 공사 계약대금 수령액이 52만 원 이렇게 돼 있죠. 42만 원이 돼야 되죠. 계약 금액이 100만 원인데 110만 원 달라 그러면 손실이 났다고 막 우기면 안 되잖아요. 그 계약 금액이 42만 원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해답을 보시면 해답에 2011년에 계약대금 수령액이 현금 52만 원이 아니라 현금 42만 원 이렇게 돼야 돼요. 237페이지에 있는 거기 계약대금 수령액을 보시면 2011년 237페이지에 2011년에 그 11번 분계 계약대금 수령액에 보면 차변의 현금 42만 원, 대변의 공사미수금 42만 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 아시겠죠? 이게 자, 그래서 이게 손실이라는 공사에서는 손실이 예상되는 연도, 예상 연도의 손익이 얼마인지
그리고 다음 연도의 손익이 얼마인지 이 두 가지를 물어보는데 대부분 다 이걸 물어봐요. 손실이 예상되는 연도. 그 문제 2002년도 시험 문제만 다음 연도까지 물어본 거예요. 자,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238페이지에 보시면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 이렇게 되는데 이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하는 것 자체는 앞에서 얘기했던 이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어디냐면은 제 4장에 나와 있는 4장에 어디 나와 있냐면은 4장에 나와 있는 175페이지에 있는 175페이지에는 용역제공거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 그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건설계약 쪽에 있는 걸 공부하시면은 175페이지에 있는 가로 4번에 있는 얘기랑 똑같다는 거 아실 테니까 175페이지에 있는 가로 4번 얘기는 별도로 공부할 필요가 없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똑같은 얘기니까. 시험에 무진장만이 출제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잘 아셔야 되는데 건설계약 쪽에서는 잘 안 내고 항상 용역제공 쪽에서만 시험에 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딜 보시면 되냐면 자 238페이지에 보시면 자,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다 그랬어요. 자, 건설계약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가 되죠. 설명하면 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논점이 아니기 때문에 뭐 많이 얘기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봐요. 뭐 자세하게 설명하면 1시간도 설명할 수 있는데 논의를. 그래서 이제 건설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간단한 논조만 얘기하죠.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두 가지 얘기했겠죠. 건설계약의 결과는 두 가지예요. 건설 수익 쪽과 건설 원가 쪽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설계약에서 이 계약 수익하고 계약 원가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 계약 수익과 계약 원가 이 두 가지를 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거나 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면 그렇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거기 있는 것처럼 공사계약의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가 되죠. 그러면 자 계약 수익 쪽에서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 돈을 못 받을 것 같다 그런 뜻이에요. 계약을 미리 맺었는데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 황당한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나한테 서울시가 파산해서 돈 안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대금 회수가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대금 회수가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불확실. 이게 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계약 원가가 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총 계약 원가가 얼마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가 들어갈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손실이 난다는 건 아니에요. 손실이 날지 이익이 날지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서울시에서 건설을 해달라고 하고 1,000억을 주기로 했는데 공사비가 얼마 들어갈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냥 공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계약 원가를 얼마인지 모르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죠. 기준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보시면 계약 수익과 계약 원가가 있는데 자, 계약 수익을 얼마를 인식하도록 했냐면은 계약 수익으로 인식할 금액과 자, 계약 원가로 인식할 금액이 있는데 계약 원가로 인식할 금액이 있어요. 자, 계약 수익으로 인식할 금액을 얼마를 인식하도록 했냐면 거기 산식을 그냥 외우는 게 제일 편해요. 왜냐하면 얘가 굉장히 중요하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누적 계약 원가 발생액과 회수 가능액. 자, 이게 뭐냐면 자, 누적 원가하고 자, 회수 가능액이 있는데 회수 가능액 중 작은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근데 전년도에 이미 진행 기준에 따라서 인식한 적이 있기 때문에 전년도에 인식했던 전기 누적 수익이 있을 거예요. 이걸 빼서 계산하는 거야. 자, 단기만을 계산한다면 이제 전기가 없을 테고. 그 다음에 이 계약 원가라는 것은 이제 단기 원가를 이렇게 쓰시면 되죠. 단기 원가를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첫 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자, 첫 해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누적 원가는 단기 원가겠죠. 자, 단기 원가가 100원이 발생했어요. 100원이 발생했는데, 자, 계약 원가가 얼마인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전체 총 원가가 얼마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익이 얼마인지도 모르죠. 아무것도 몰라요. 그때 이익을 인식하면 안 되잖아요. 이익을 인식하면 되겠어요? 이익이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손실을 인식할 수도 없죠. 손실이 얼마인지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럴 때는 뭐예요? 발생 원가의 범위 내에서 회수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는 건데 대부분 이 금액을 다 회수할 수 있겠죠. 그렇죠? 우리는 이익이 난지 손실이 난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금액은 다 회수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서울시에서 돈은 다 주기로 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쪽을 모른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이쪽을 모른다는 얘기는 대금 회수가 불확실해요. 그런데 자 100원이 들어갔는데 돈은 그 자식이 50원밖에 안 줄 거예요. 그건 얼마 되겠어요? 50원만 수익으로 인식해야 되죠. 왜 50원만 수익으로 인식해야 돼요?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수익을 인식할 때는 이 반대편에 자산의 경제적인 유익 가능성이 높아야 된다는데 이게 높지 않다 그 얘기예요.
수익을 인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그냥 이렇게 외우시는 게 제일 편해요. 외우시는 게. 시험에 계산 문제로 딱 한 번 냈어요. 예? 딱 한 번 냈는데 97년도 세무사 시험에 딱 한 번 출제했다고. 자, 그래서 오히려 그 말로 하는 문제가 훨씬 더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175페이지에 있는 제일 마지막에 있는 그 문단을 읽어보시고 그걸 알아두시는 게 더 필요해요. 그래서 175페이지에 보시면 자, 동그라미 1번에 보면 두 가지 경우를 얘기하고 있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175페이지 보면 발생 원가의 회수가 가능한 경우 그런 회수 가능한 원가의 범위 내에서 수익을 인식한다 이렇게 돼 있고 발생한 원가의 회수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 수익을 아예 인식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아시고 계산 문제는 그렇게 너무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자, 239페이지에 가보시면 거기 보시면 예제 6번을 보면은 2009년 3월 1일 날 스포츠 레저타운 건설공사를 100만 원에 수주하고 진행 기준에 따라서 계약 수익과 계약 원가를 이미 인식했다. A사는 2010년 말년제 누적 발생 계약 원가 40만 원을 발생했는데 공사 결과를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없게 되어 이중 회수 가능 금액은 30만 5천 원 된다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인식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그리고 산식에다가 그냥 쓰시기만 하면 돼요. 여태까지 발생한 누적 원가가 얼마냐? 40만 원이다 그런 뜻이에요. 40만 원. 근데 이 중에서 30만 원만 회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자, 그런데 이미 전년도에 수익으로 인식한 금액이 가로 1번에 보면은 20만 원을 수익으로 이미 인식했어요. 이렇게 인식한 거예요. 그래서 10만 원의 수익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단기 원가는 얼마냐면 단기 원가는 이 발생했겠죠. 40만 원의 누적 원가에서 전기 이미 인식한 이익이 15만 원이니까 빼게 되면 25만 원이 되죠. 이 두 금액의 차이가 단기 계약이익이 되는 거예요. 15만 원에 이렇게 손실이 되는 거죠. 산식만 하시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밑에 회계 처리가 되어 있죠. 계약 수익, 계약 원가, 대차 잔액은 미성공사. 똑같이 회계 처리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구사항 2번은 회수 가능 금액이 10만 원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데, 자, 이거 10만 원이 되죠. 자, 회수 가능액이 10만 원이에요. 10만 원.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요 금액이 얼마 돼요? 마이너스 10만 원이 되죠. 자, 마이너스 10만 원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는 전기 누적 수익을 인식하면서 이미 20만 원을 수익으로 인식했다고요. 그럼 얘가 어디로 가겠어요? 공사 미수금으로 가 있겠죠. 그래서 한가만큼 청구를 했을 테니까 예상하시면 청구를 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니 공사를 하면 그만큼 청구를 할 테고 청구를 하면 미수금이 늘어날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까 요 금액이 이제 회수할 수 없게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미 인식한 걸 회수할 수 없으면 단기 대손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어제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얘기라니까요. 이게 수익을 인식하는데 대금의 회수가 높지 않아서 수익을 처음에 인식할 수 없는 경우, 처음에는 인식을 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이런 경우는 대손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런 얘기라고요. 네? 별로 시험에 중요하진 않아요. 출제했던 거는 1997년에 딱 한 번 출제했고 그 이후로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벌써 11년째 안 나왔죠. 뭐 별로 여기서는 워낙 진행 기준이 워낙 중요한 거라서. 자, 뒤로 넘어가 보시면 이제 240페이지에 오면 누적 발생 계약 원가 기준 이외의 진행률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누적 원가 기준이 아니라 노동시간 비례법에 따라서 하면 어떡할 것인가 하는데, 노동시간 비례법에 따르면은 노동시간에 따라서 진행률을 계산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된 거죠. 거기다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거기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자, 2009년도 것만 해보세요. 뭐 별거 아니니까. 2009년도에 간단한 거니까. 자, 누적 시간이 있고, 자, 총 시간이 있죠. 여기 3000시간이 있고, 거의 몇 시간이냐면 10,000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얼마냐면 30% 진행률 이렇게 된 거죠. 자, 수익으로 인식할 금액과, 자, 계약 원가로 인식할 금액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수익으로 인식할 금액은 전체적인 계약 금액에다가, 계약 금액이 100만 원이니까, 자, 100만 원에다가 30%를 곱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그래서 30만 원 인식해요. 자, 원가로 인식할 금액은 전체 원가 곱하기 진행률 이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그 전체 원가가 얼마나 되냐면 거기 가로 1번에 보면 2009년도에 총 원가가 90만 원이죠. 자, 90만 원에다가 자, 30% 이렇게 곱해서 27만 원 이렇게 인식하시면 되는 거예요. 원가로 이렇게 인식하시면 돼요. 예전에는 예전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그냥 29만 원 실제 발생 원가를 인식했는데 그러면 안 되고 이렇게 진행률에 따라서 이렇게 배분하셔야 돼요. 원래 원가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도 항상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진행률을 일단 계산하고 여기다가 곱하기 계약 금액을 해서 계약 수익을 인식하고 여기다가 총 계약 원가를 곱해갖고 계약 원가를 인식하고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원래 대원칙인 거예요. 그렇죠? 주관식에서는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계약 수익 따로, 계약 원가 따로 이렇게. 그래서 거기 앞에 보면 문제에 보면 전부 다 예제 어떻게 있어요? 계약 수익 따로, 계약 원가 따로 계산해놨죠. 어차피 주관식에서는 분계도 해보고 막 이래야 되기 때문에 분계도 하락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계약 수익과 계약 원가를 구분하는 게 필요하다고요. 근데 우리 여기서는 뭐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객관식 같은 데서는. 그냥 네팅해서 계산하면 되고. 그래서 일부러 그 계약 이익만 계산하는 건 다 별해라고 써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별해라고 써 있는 건 객관식에서만 하시고, 그 다음에 평상시에는 이렇게 수익 따로, 원가 따로 이렇게 귀찮더라도 해보세요. 그게 좋은 거니까. 자, 뒤로 넘어가 보시면, 자, 이제 242페이지면 건설계약의 분할과 병합이 있는데, 이건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에요. 다만, 이 얘기만 하고 싶은데, 시험에 3번 출제했어요. 객관식에서만. 객관식에서만 3번 출제했는데 왜 중요하지 않냐, 하는 얘기인데, 어려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거죠. 객관식 시험에서만 딱 3번 냈는데, 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건설회사가 있으면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지어달라는 계약을 우리가 받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땅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땅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땅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여기다 아파트를 지어서 팔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건설회사에다가 이번에는 현대건설에다가 맡기죠. 현대건설에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는 땅에다가 아파트를 지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아파트를 지어달라고 얘기하면 이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다가 아파트를 지어서 파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분양회사라고 하는 거예요. 분양사? 분양회사라고 해요. 이런 걸 아파트 분양업이라고 한다. 이 아파트 분양은 진행기준을 적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준에서 이제 사라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현대건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남의 땅에다가 아파트를 지어주는 거잖아요. 건물을. 그래서 현대건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이 뭐가 되냐면은 우리가 건설계약이 돼요. 도급공사가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아파트를 지어도 무조건 분양공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파트 건설 현장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근데 이렇게 써 있어요. 아침에 신문 오면 신문에다 찌라시처럼 이렇게 다 집어넣어 있잖아요. 무슨 분양한다고. 거기에 보면 분양회사, 그걸 잘 보세요. 분양회사, 시공회사 이렇게 돼 있어요. 시공회사. 자, 분양회사, 시공회사가 있는데 분양회사 A사, 시공회사 B사 이렇게 돼 있다고요. 자, 이 분양회사가 땅 주인이에요. 땅 주인이에요? 그거를 누가 짓느냐는 중요하잖아요. 시공회사는 그 건물을 짓는 회사예요. 그러면 건설회사가 자기가 땅을 사서 자기가 아파트를 지어서 팔 수도 있어요. 그게 지금 분양이 안 돼서 난리잖아요. 그렇죠? 그걸 정부에서 다 사주고, 아파트가 오를 때는 비싼 가격으로 다 받아쳐먹고, 폭락해서 망할 것 같으니까 다시 사달라 그러고, 몇 년 지나면 다시 싼 가격으로 다시 사가겠다 그러고, 뭐 그런 거죠. 그런데 이 시공회사하고 분양회사가 같은 회사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건설회사가 자기가 땅을 사서 자기가 아파트를 지어서 자기가 파는 거예요. 이거는 분양회사와 시공회사가 똑같아요. 이게 다른 경우가 있죠. 다른 경우. 다른 경우에는 분양회사와 시공회사가 다른 회사예요. 이때 시공회사는 다 건설회사예요. 그 다음에 분양회사는 건설회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땅에다가 자기가 건물을 짓든 남이 건물을 짓든 그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땅에다가 건물을 자기가 지어서 팔든 남한테 지어달라고 해서 팔든 그건 다 분양공사예요. 그 다음에 남의 땅에다가 아파트를 지어주면 그 회사는 도급공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양공사는 진행기준을 적용하면 안 되는 거니까 현대건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땅 주인이 여기다가 아파트도 짓고 상가도 지어야 되는데 이렇게 계약을 하면 현대건설하고 아파트하고 상가를 지어주면 100억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아파트 건설과 상가 공사 두 가지를 동시에 계약을 맺었잖아요. 이럴 때 공사계획의 분할이라는 게 있어요. 분할. 공사계획의 분할이라고 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시키면 우리 본문에 보면 일정 요건이 있는데 그런 거 아실 필요 없어요. 그런 게 나오는 게 아니니까. 시험에서는 그냥 얘가 공사계획의 분할이라면 이거 그냥 끝내요. 공사계획 분할이라면 뭐냐면은 이렇게 100억의 일괄 수주 계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아파트 계약 따로, 상가 계약 따로 한 것으로 봐서 이 도급 금액을 쪼개는 거야. 이렇게. 쪼개서 건설 계약이 두 개가 있다고 보고 따로따로 진행 기준을 적용하면 공사계획의 분할이 돼요. 그 다음에 공사계획의 병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계약을 맺는 거야. 아파트를 지어주면 80억. 자, 상가를 지어주면은 20억을 주겠다. 이렇게 계약을 따로따로 맺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 일정 요건을 충족시키면 전체를 하나의 계약이라고 봐서 그냥 100억짜리 하나의 공사를 했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게 공사계획의 병합이라는 거예요. 시험에서 그냥 주어져요. 항상 아파트와 상가만 내요. 그 외에 다른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파트와 상가를 내면서 공사기의 병합이다, 분할이다, 그냥 그렇게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되게 간단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자, 예제 8번에 건설계약의 분할 이렇게 돼 있죠?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가로 1번에 보면 아파트와 상가를 건설계약을 일괄해서 1,000만 원에 수주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1,000만 원에 수주했다면 이 문제에서는 이걸 구분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자, 아파트와 상가를 따로따로 계약한 것이 아니라, 자, 상가를 따로따로 계약한 게 아니라 합쳐서 1,000만 원을 받고 공사를 해주기로 했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공사 계약을 분할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요구사항 2번에. 요구사항 2번에 분할하기로 했다면 이 계약을 아파트에 대한 계약 금액과 상가에 대한 계약 금액으로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구분하는 것만 할 줄 아시면 되는데 거기 본문에다 설명을 해놨어요. 본문에다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아파트에 대한 계약 금액을 X라고 하고, 자, 상가에 대한 계약 금액을 Y라고 하면은 이렇게 해보세요. 자, 그러면 거기 보시면 가로 2번에 오면 아파트의 계약 이익률이 10%예요. 자, 이 아파트에서 이익률이, 자, 여기다가 0.9x를 빼게 되면 이익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혹은 이렇게 되잖아요. x에다 0.1x를 빼게 되면 원가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 원가가 얼마냐면 그 아파트 계약의 원가가 720만 원이다. 그런 뜻이에요. 요게 720만 원이다. 이런 뜻이라고요. 이렇게. 자, 아파트 계약 수익에다가 계약 이익을 빼게 되면 계약 원가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 y라는 것도 y에다가 상가를 계약했을 때 계약 이익이 얼마냐면 30%예요. 0.3y를 빼게 되면 계약 원가가 얼마냐면은 140만 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돼서 x와 y를 계산해 보면 두 금액의 합을 계산해 보면 1,000만 원이 정확하게 돼요. 안 그러면 문제가 틀린 거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x와 y를 계산해 놓고 나면 이 공사는 어떤 공사냐면은 아파트 건설 계약 하나, 상가 계약 하나 하는 두 가지 진행 기준을 시험 문제로 낸 거예요. 그래서 진행률을 뭐 갖고 계산하면 되느냐? 거기는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상가는 상가대로 이렇게 따로따로 계산하시기만 하면 돼요. 뭐 제가 더 이상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앞에서 한 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기만 되는 거니까 계약을 이렇게 분할만 하기만 하면 돼요. 지금은 이제 여기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앞에 있는 진행 기준, 원가 기준으로 하는 거를 집중해서 하시면 이런 거 정도는 나중에 지금 하나도 몰라도 객관식 문제집 같은 것을 푸실 때는 잠깐 하셔도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공사 계약이 분할이 되게 되면 진행률을 계산할 때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별도로, 상가는 상가대로 별도로 진행률을 적용해서 두 개를 각각 계산해서 두 개를 더하면 계약이익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병합한다 그러면 합계 금액만을 가지고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 차이점만 아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하시기만 하면 돼요. 그렇게 하시고, 자, 잠시 쉬었다가 이제 다음 챕터에 있는 이제 6장부터 얘기를 하죠.